네, 여권 주류를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인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오늘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불발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한동훈 비대위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좀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급부상한 거는 사실인데 오늘 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거의 어느 정도 결론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의총식으로 지난 주말에 열었지만 이제는 원외위 당협위원장까지 하는 연석회의거든요. 한 200여 명 이상이 참석한다는 얘기는 오늘 사실상 총의를 모으겠다. 그러니까 당의 주요 구성원들로부터 총의를 모으겠다는 그런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힐 것으로 보는데 아마 오늘도 저도 찬반이 팽팽히 갈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내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도 갈리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당내에서 이제 오후 2, 3시에 논의를 하겠지만 네.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을 기약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정치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카드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써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당정 관계가 무엇인가 대통령실에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평이냐 수직이냐를 놓고 보면은 저 수직적 관계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온다면 대통령과 아주 가깝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니까 가감없이 지금 여러 가지의 당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내가지고 좀 말하자면 수평적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좀 일종의 대등한 관계로까지는 좀 가서 총선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 아까운 카드를 지금 이렇게 일찍 소진하느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 카드로서 선거를 이끌고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논란에 이제 휩싸인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졌느냐는 이제 비판을 받는다. 저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에서 이제 선택의 3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인지도가 있고 두 번째가 호감도가 있고 세 번째가 지지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의 3원칙인데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좋아하면 지지하게 된다. 이 이제 말하자면 에스컬레이터 논리인데 한동훈 장관이 호감도가 있는 건 인지도가 있는 건 분명해요. 인지도가 있는 건 지금 대선 주자를 지금 해도 직전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근접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인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호감도라는 측면인데 이게 호감도가 지층이 주는 호감도냐 아니면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호감도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놓고 결론을 낸다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결국 지지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호감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놓고 저는 오늘 결국은 펼치겠지만 저는 지금 이 분위기라면은 지난 주말 분위기도 그렇고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한동훈 장관 비대가 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높다고 한다면 제가 선결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스윙 카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대등한 당정 관계로서의 당대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주목도가 최고인 시점에서 등판해가지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선도마 역할을 하는 역할, 이 역할에 부응한다 그러면 한동훈 카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원외 당협위원장을 이제 함께 하는 걸까? 이게 판을 뒤집을 만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텐데라는 이제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 맞아요. 사실 수도권의 지금 당협위원장들은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장관 카드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당협위원장들까지 불러서 해야 여기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야 지금 어찌됐건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총의를 모아주고 힘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반대 논리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힘을 실어주고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의 그 영입을 한 목소리로 좀 그 대통령께 건의하는 듯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연석회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연석회의부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금 이 분위기는 정치권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당이 그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게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 공감, 그다음 총선 승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통해서 중도층 민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17% 차이가 났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중도층 민심은 이미 정권 심판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중도층을 되돌리기 위해서 혁신위 카드를 꺼내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다시 한다? 그럼 무슨 변화가 있다고 국민에게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자, 현재 검찰공화국 비판이 있는데, 자,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실에도 검사,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검사,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검사, 그다음에 심지어 언론 쪽에 방통위원장도 검사. 자, 여기에 여당 당대표까지 검사를 한다고요?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굉장한 위기감으로 저는 다가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용산과의 차별화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수직적으로 보이고 직할때처럼 보이고 대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가가지고 만약에 총선을 이기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차별화. 차별하면 엄청난 반전이죠. 검사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차별화를 한다고? 이거 엄청난 감동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요, 기본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도 않고 비대위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친위대가 반발했을 때, 내지는 지금의 어떤 지지층이 이게 나의 지지층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건지도 분간이 안 되는 시점에 이게 과연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냐. 그 반발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들을 모면할지에 대한 정치적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선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구나. 용산만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구나. 저 당은. 이렇게뿐이 안 보인다. 결국 총선은 저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총선이 망하면 야당에는 좋냐? 좋지 않아요. 야당도 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당이. 그럼 정치권 전체가 안 좋고요. 정치권 전체가 안 좋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됩니까? 결국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피해가 되는 겁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소중한 자산이니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게 너무 이제 일반- 완곡하게 이제 안 된다는 표현을 당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당내 인사들은 그냥 저처럼 비판하면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아주 완곡하고 간곡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장관 추대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설 관련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우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한동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세요? 상당히 그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약점은 맞죠.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어떤 검증된 부대, 그다음에 이제 선택받은 부대에 서본 적이 없는 분 아닙니까? 오직 이제 임명직으로만 이제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치라는 게 갈등 조정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에 저도 의구심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갖는 가장 큰 지금 장점 하나는 스윙 카드예요.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정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말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여의도 문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진짜 한동훈 장관의 카드를 그 현실화한다?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써야 이게 주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굉장한 벌써 일주일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주목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격 득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연말 정국 카드에는 뜨거운 정말 이슈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대위원장 역할이 크게 할 일이 없다. 말하자면은 비대위원장이 가장 할 역할은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비상대책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을 때 이게 눈에 띄는 건데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일 수상한다 그러면은 첫 일성을 정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 민심 속에서 총선 전략 수립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당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간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스윙 카드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 비대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비대위. 저는 비대위가 길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총선 때까지 가겠지만 실제로 1월 10일 정도가 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천관리위원회가 소신과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비대위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비대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당이 질이 멸렬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스윙 카드가 그 정도 당과의 수직적 관계를 조금 수평적 관계로 이동시키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역동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민심에 부응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라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는 뭐 상당한 또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최수영 평론가가 말하는 저런 역할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별화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에서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이 여당 내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별화가 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기대하기 있으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층 같은 경우에 내 지지층인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인지도 확인이 안 돼요. 민주당의 경우를 보세요. 조금만 옳은 소리를 하면 수박이라 그래가지고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처음 경험해 보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신자 프레임도 씌워질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본인한테 해줬는데 등등등.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 거와 한동훈 장관이 가서 거부하는 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바로 한동훈 장관한테 방탄 프레임이 그냥 또 씌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고 그래왔던 어떤 분이신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카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도의 전략이라면 그런 전략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총선은 망하고 대선 이기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지만 비호감도도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미 국민에게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비호감도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차세대군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10%, 15% 한다면 뭐 17%까지도 지금 나옵니다만 그 정도 나온다면 뭡니까? 이 80%, 90%는 그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호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선에선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민주당은
이재명 그 후보로 거의 뭐랄까 예, 고정이 되는 간다고 반면에 가정을 예. 했을 때요. 그럼 당장 뭐 그 너무 먼 이야기였고, 그럼 당장 지금의 이 분위기를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추대가 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좀 했다는 기사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박문규 장관 그 3개월 된 예. 장관을 총선 후보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절하기 인사권자의 이야기를 내각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은 거절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지도 않은 소위 말해서 세탁기도 돌아가기 전의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차별화를 한다? 이것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정신 차리옵소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한동훈 장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본인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나중 등판이 좀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체에도 굉장히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독약을 씁니다. 비로소 근데 어느 정도 소량, 적정량을 쓰면 다시 인체가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또 많이 쓰면 또 이게 정말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정말 이렇게 그 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그 대등한 당정 관계라든가 그다음 민심에 가감 없는 전달이라든가 본인이 어떤 총선 승리에 의해서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포지션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 아마 정치사에 또 하나 성공한 아주 말하자면은 그 특이한 비대위로 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마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사를 근데 본인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죠. 자, 내가 그러면은 잘 준비된 꽃길만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안전한 길에 말하자면 선대위원장으로 나가고 뭐 비례대표든 아니면 어디 지역구든 나가서 자기가 국회에 입성해서 나중에 역할을 모색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꽃길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 위기의 구원투수나 해결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갖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나 자산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 사퇴 그만두고 1년이 안 돼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또 역사의 경험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역사의 경험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국민의 민심에 부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국민이 부르고 원할 때 주목도가 높을 때 당연히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존재감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검증이 안 됐다. 정치력이 없을 수도 있다. 선택적인 자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도 있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는 거죠. 고위험도에는 그게 상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주말 내내 혹은 지난주에 계속 본인도 봤을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 수락한다면 어떻게 내가 일성을 냈고 어떤 메시지로 대국민 말하자면 한동훈의 존재감과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것인가 이걸 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남은 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그 교감을 갖느냐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당이 총의를 모아서 전달한다 그러면은.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려면요 대통령이 몇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를 밟고 가라.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요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피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작에 직접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운 연기만 나고 연기만 한참 마시다가 불은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우려면 먼저 작은 불부터 피워서 거기에 장작이 충분히 그 타오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장작을 갖다 그 완전히 자연의 섭리도 다 무시한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저렇게 희망에 희망 플러스 또 거기에다가 희망을 더 얹어가지고 희망을 하시면 저는 그건 과도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작을 비유하셨으니까 예. 장작을 불을 붙이려면 그 작은 불들이 모여서 나중에 장작이 타오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급할 때 장작에 불 붙이려면 가스토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있고 거기에 비상한 상황에 따르는 그런 어떤 당의 총이라든가 지원이 있다 그러면은 장작에 불이 활활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비대위 혹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는 이 비대위도 순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오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오늘 연석회의에서 추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뭐 곧 있을 것 같은 이 추가 개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해야 한동훈 되겠죠. 장관은? 지금 뭐 후임 장관 만일 제 장관직을 사임한다 하더라도 예. 후임 장관 청문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께서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바로 즉각 이번 주 안에 이제 저 국민의힘으로 이제 입당하거나 옴으로써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것이 오늘 내일 정도 저는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개각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 지명했습니다.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박문규 장관을 왜 그렇게 3개월 만에 급하게 빼서 돌리느냐. 충분히 그때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3개월밖에 안 돼서 바로 하느냐. 근데 저는 이번에 통상교섭 본부장은 안덕근 지금 장관 후보자가 이번 순방에 같이 따라가는 걸 보고 이제 조만간 이제 이거는 가셔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여당이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임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부 여당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장관을 기용하는 것도 책임이고 장관을 빼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을 빼서 다른 용도에 투입해서 그것이 비록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져서 그럼 국회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히 저는 그 대통령 인사권에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평가받을 문제지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의 소지는 삼을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의 영역으로 보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다만 일상적이진 않은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이 지금 총선에 절박하다. 저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원은 5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방 장관 같은 경우가 특정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쟁력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수원에 당이 쏟고 있는 열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이수정 전 교수를 네. 영입한다든가 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인물 벨트를 짜가지고 지금 5개 중진들이 있는 수원에 뭔가 이게 대항하려는 그런 대항마들을 포석을 놓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저는 국정 성과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평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국민에게 평가받겠다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가장 안 맞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억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억지로 이해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정말 감동을 줘가지고서 동의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고객입니다. 고객. 국민은 정치의 고객이에요. 그냥 억지로 막 강권하고 이러는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개월 된 장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려면요 사전 작업을 좀 했어야 돼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어떻게 했냐? 당에서 안 된다 해도 우리 꼭 필요합니다. 장차관 우리 후보가 없으니까 장차관 우리가 차출해다 쓰겠습니다. 대통령이 이해하십시오.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에서 그런 작업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인가 어디 회의에 나오셔가지고 수보회의인가 나오셔가지고 장관님들 만약에 개각이 되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에서 원해서 가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해요. 예?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멋대로 하시는 것처럼 눈에 비칠 수밖에 없죠,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고 여기다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요,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이게 완전히 그 후임이 오고 사표가 수리가 돼야 되는데 후임도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사표 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인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나온 정부입니다. 좀 상식에 맞는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주십사.
좀 정신을 좀 차리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어쩌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마주치지 않을까, 만남을 갖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도가 됐던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같은 시간대에 이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전 대표 측이 이제 방송 이제 출연 때문에 시간 좀 네. 뒤로 미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만남이 불발된 건데 글쎄요, 뭐 의도를 한 거라고 뭐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우연이었을까요? 뭐 제가 일부러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예. 네, 의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만 만들어주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결론을 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갔다면 또 그냥 그림만 좋은 그림 하나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똑같은 확률로 정말 일정이 다른 게 생겼기 때문에 방송사를 존중해서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조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은요. 지금 여권에 좀 아까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고언을 드렸던 이런 흐름은요. 민주당의 분위기에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신당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만날 필요가 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저렇게 못하잖아요. 야당도 변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야당은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과거의 정체성,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신당 열차를 조금 더 속력을 내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뭐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뭐 방송 출연 뭐 이전 대표가 얘기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전 대표는 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뭔가 다른 방향성을 요구하는데 어디 묻어가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만나서 뭐 포토라인에만 쓴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잖아요. 마치 그것이 무슨 화해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뭐 방송 출연 뭐 일부러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영화 시사회에 한 자리에 가서 영화 본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시사회 간다는 거지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당의 방향성과 지금 요구하는 데 대한 얘기를 나누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이낙연 대표가 요구했던 것 당이 무언가 바뀌는 데 대한 답을 달라. 이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뭐 김부겸 총리라든가 전 총리라든가 지금 뭐 정세균 총리 만나는데 뭐 두 사람 다 각자 만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답을 갖고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 병리평으로 선거제도 회귀하지 말아라고 요구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갖고 가야 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요구하는 당의 통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지 않고 만난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는 마치 자기 일정을 여러 사람 만나는 게 통합이다 이게 아니라 당의 방향성과 앞으로 총선의 진로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확연하게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이 비로소 이제 당의 통합과 어떤 뭐 당이 다시 화합되는 길로 가는 거지 무조건 뭐 사진 한 장 찍겠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낙연 전 신당에 대해서 전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데 저는 그 비판이 꼭 온당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지점들이 그거잖아요. 당의 원로로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노욕을 부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나오고 했던 게 그게 당의 원로로서 할 일입니까? 또 그건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건 또 노욕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 때는 비판 안 하고 막 그때는 다 따르다가 이제 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간다니까 당신은 나쁘다라고 비판을 하면 그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점들을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놔라 답을. 근데 침묵을 지키잖아요. 요즘 이재명 대표랑 해서 점점점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건 안 만날 것 같으세요, 끝까지? 저는 당분간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저는 전혀 뭐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날짜도 지금 일정 조율하고 네. 있다고 하고 오늘 뭐 김부겸 총리라는 영화 같이 보는 이제 2시 정도 예상되는데 뭐 어떤 이야기 오가고 어떤 카드를 좀 갖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겠습니까? 글쎄요.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스타일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이용만 당하실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용을 안 당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최수영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거를 들고 나와야 돼요. 어젠다를. 구체적인 어젠다를 들고 와서 답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냥 동문서답 하는데 거기에 그냥 또 동문서답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답을 안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그냥 사진용으로 그냥 쓰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만남이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통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당과 이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가진 쪽, 기득권을 가진 쪽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야 통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힘을 가진 쪽 기득권이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얘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해서 마지막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갈라서야 돼.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 한 항상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훨씬 크게 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 이재명 대표한테 끌어안으라고 서명운동을 해야죠. 왜 약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자에게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큰 용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당 창당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격한 그 표현을 단계로 한꺼번에 넘어가진 않아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통합 요구를 할 먼저 할 건데요. 것이다. 예.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스페시픽하게, 어떤, 예. 예, 아주 정교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요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신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 좋게 보지 않는다 요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6%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또 민주당 지지자, 또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눠서도 구분해서 살펴봤더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 과 가반을 조금 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이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답변을 내렸는데 이런 어떤 당 내외 여론이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여론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 의지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전 그 의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일련의 행보들이나 과정들을 볼 때 다음 대선 후보 때까지 한 번도 직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거나 하면 다시 공간이 생길 텐데 이재명 대표가 설령 총선에 져도 권리당원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그걸 이제 높여놔가지고 본인이 당권을 안 놓겠다. 그다음 당권도 안 놓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도 안 놓겠다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주의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간을 열지 못하면 앞으로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남에 대한 여론이 호남이 신당에 대해서 여론이 나쁜 것도 이낙연 전 대표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 거꾸로 지금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 신당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은 굉장히 76%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하라고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뭐냐? 양당 모두 우리 분열하지 말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단순히 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도 반대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운영도 반대합니다. 이 두 가지 이른바 반윤 반명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간을 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낙연의 정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와 어젠다를 제시할 것인가. 이게 저는 이낙연 신당의 승패를 가를 거라고 보고 그래서 1월까지 동력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월 달에 막 공천이 되면서 탈락하는 사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월 15일 날짜에
현재 의석수가 기호순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만일 7석 이상만 현역 의원 7석 이상만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온다 그러면은 기호 3번 신당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한 생각 갖고 지금 신당을 추동하고 있다. 그런 열정과 의지를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게 가시화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낙연 전 대표 분명 여론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는 이유가 기본 이렇게 지지가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고무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엄근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엄격 근엄 진지. 예, 진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발진을 하신 게 또 저는 독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력투쟁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해석을 전부 다 권력투쟁적으로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본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였냐? 민주당의 지금의 도덕성, 과거부터 걸어온 민주당의 모습에 너무 어긋나 있는 모습, 그리고 양당 모두가 국민에게 너무나 실망을 시키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삶에는 해가 되는 모습, 여기에 이걸 벗어나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국민에게 대한 도리다.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한 좌절과 패배주의에 쌓여가지고 정치 무관심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해준다. 답안지의 항목을 하나 더 늘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요, 적어도 서사가 필요해요. 권력투쟁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희생됐다. 내지는 무언가를 내가 내려놨다. 라는 이 서사가 필요한데 그런 서사가 없이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가? 국민에게 이렇게 비춰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는 좀 약간 실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곧바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못하는 경쟁을 시작해 주시고 민주당도 그럼 이 못하는 경쟁에 또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당의 공간은 좀 더 열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좀 좋게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당내 반발과는 상관없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추진할 것 같으세요?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민주당만 부정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 34%가 나오려면 그 국민의힘과 중도층에서는 좋게 보는 게 저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34%보다. 그죠? 그러면 중도층이 34%보다 높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그 본인들이 정책이나 노선이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만 준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뜻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 다른 선택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 금태섭 의원이 새로운 선택,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총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놨고 좀 많은 인사들도 좀 참여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제3지대가 과연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신당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 뭐 한 20-30% 정도의 중도와 어떤 무당층을 놓고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뭐 이준석 전 대표, 양양자 전 뭐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축사도 보내고 막 참석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양당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서로가 무슨 공간을 열 때 이른바 좀 부조를 해주는 이른바 편승 전략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지대 공간이 커져야 나누는 파이도 생기기 때문에 양당 공익 지지층을 빼놓고 나는 그 3지대 공약을 위해서는 서로 말하자면 암묵적 동의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 부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학 이론에서는 편승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반명으로만 모인 정당들이 어떻게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 혹은 이게 양당의 극도의 진영 정치와 극도의 극단 정치에 우리가 물린 분들을 정말 끌어들이고 그것을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공동의 어떤 가치들, 시대 정신들 이런 좀 큰 어젠다가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 텐트 안에 모여서 제3지대를 공간을 우리가 공략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소멸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울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줄어드는 건 그건 정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편성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존재감을 보여서 이 동력을 계속 끌어나가야 할 이제 말하자면 원천의 힘을 갖는 건데 그런 게 과연 연말 연초에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예. 제3지대 신당 뭐 파급력 기대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우리 그 최수영 평론가님 분석에 저는 동의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명 반윤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반명 반윤으로 몰고 가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대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극화돼 있는 두 개의 정당, 자신들만 알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서 국민을 돌보지 않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거에서 벗어나겠다. 그 양당의 어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열겠다. 이것만으로도 잘만 보여주면 저는 충분한 어젠다가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신뢰감을 주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국민에게 스피커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한 1분씩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현 정부가 처음에는 실무형 인사로 해가지고 뭐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거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여당과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아니면 만약에 그거를 넘어서서 가려 그러면은 국민들을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잘 설득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좀 설득하기 어려운 후보들은 빨리 자진 사퇴를 시키고 정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6개 신임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제 해수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좀 약간 논란거리잖아요. 예. 후보자가 논란거리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어진대 청문 과정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총선에 이제 그 투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소명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말 설득이 안 될 때는 사과하든가 아니면 결단하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냥 또 피해가거나 뭉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당장은 넘어갈 수는 있어도 이게 말하자면은 나중에 투표의 동력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게 비록 장관 청문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전략 의식을 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하고 후보들도 그런 자세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